한국의 글로벌 강국으로의 부상은 결단력과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 작은 반도 국가는 경제 기적, 기술 혁신, 문화 트렌드 세터로 변모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매혹적인 여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번화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상상해 보세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 외관은 아래에 밝은 네온 불빛을 반사합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바쁘게 움직이며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궁과 전통 한옥이 현대식 건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과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조화는 한국의 정수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열렬히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역동적인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한국은 마침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습니다. 35년간의 식민 통치를 끝낸 한국인들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소련이 북쪽을, 미국이 남쪽을 지배하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분단은 수십 년 동안 긴장과 갈등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948년 두 개의 별도 정부가 등장합니다.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수도는 서울입니다. 한편 북쪽에는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 분단으로 인해 깊은 균열이 생겨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1950년의 젊은 한국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조국이 분단된 것을 목격했으며 이제 막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따뜻한 6월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는 전쟁터가 됩니다. 미국과 다른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하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합니다. 도시는 폐허로 변합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난민이 됩니다. 마침내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이 아니라 휴전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8도 선을 따라 비무장지대란 고도로 요새화된 국경이 설치해 남북한을 분리합니다. 이 긴장된 분단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한국전쟁의 여파는 참혹했습니다. 남한은 폐허로 남았습니다. 건물은 파괴되고 들판은 황폐해졌으며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서울을 방문한다면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도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시 거처에서 삶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섭니다. 해외 원조가 쏟아져 들어와 재건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필요한 힘을 주는 도움의 손길과도 같은 것이죠. 1950년대를 마감하는 지금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의 권위주의 통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60년대의 공장 노동자를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자신의 직업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와 수출에 초점을 맞춘 야심찬 다수개년 경제 계획을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섬유, 전자제품, 기타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생겨납니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벌로 알려진 가족 소유 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 익숙한 삼성, 현대, LG와 같은 이름은 이 시기에 작은 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이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중심지인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다. 수세기 동안 강물이 흐르듯 한국 경제는 새로운 힘과 활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극적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에서 고소득 선진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작은 묘목이 거대한 떡갈나무로 성장하는 타임랩스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성장은 빠르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종종 무시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증가했습니다. 학생, 노동자, 일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더 큰 자유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종종 무력으로 대응하여 긴장감이 감돌고 때로는 폭력적인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1987년 서울의 대학생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리는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로 가득합니다. 공기는 최루탄 가스로 자욱합니다. 하지만 희망과 결연한 의지도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위는 중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접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합니다. 더 많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1987년 12월, 대한민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 선거를 실시합니다. 민주적 개혁을 약속한 노태우 전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군부 출신 후보가 당선된 것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거 자체는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변화된 국가입니다.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1988년 서울은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선보입니다.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인의 자부심에 찬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주기적인 위기와 외교적 시도로 긴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하면서 경제 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회복하며 다시 한번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기술 및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합니다. 미국에서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도로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즉 K-팝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한류 또는 한류를 일컫는 이러한 문화적 물결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첨단 경제를 갖춘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고 스카이라인에는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고속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5G 네트워크와 반도체와 같은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부터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글로벌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것과 같은 결단력과 혁신 정신으로 이러한 도전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는 회복 탄력성의 힘과 노력,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 20세기와 21세기에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 중 하나를 써내려간 국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번영하는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를 구축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고립된 과거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정은 전 세계에 교훈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결단력, 즉, 현 적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 국가가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갑자기 남북한을 가르는 선인 38선을 넘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은 탱크와 비행기, 수천 명의 군인을 이끌고 남한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한은 기습 공격을 당했고 북한군은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전 세계는 이 침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은 한국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력과 물자, 무기를 보내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분쟁이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한반도 남단까지 밀고 내려와 국토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과감한 작전으로 서울 인근 항구 도시인 인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북한군은 방심했고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유엔군은 북한군을 38도선을 넘어 밀어내고 북한 깊숙한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한동안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으로 중국이 북한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와 유엔군을 밀어냈습니다. 어느 쪽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전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양측은 38도선 부근의 선을 따라 파고들었습니다. 전투는 격렬하고 잔인했습니다. 병사들은 혹한의 겨울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혹독한 날씨와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과 진흙탕 논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군인들만 고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민간인에게도 끔찍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전쟁을 피해 피난을 떠나면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폭탄과 전투로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은 참호, 폭탄 잔해, 전쟁의 잔해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3년간의 긴 싸움 끝에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남북한의 국경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비슷한 38도선 부근에 설정되었습니다. 이 국경을 따라 한국 비무장지대, 즉 DMZ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을 분리하는 폭 4km의 땅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국경 중 하나로 양측 군인들이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한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었고 공장은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며 농장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하는 데는 영원히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돈과 물자,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전쟁 후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은 한국과 세계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긴밀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했고 양국은 국방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게 전쟁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중국과 소련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가장 슬픈 결과 중 하나는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전투가 멈추자 많은 사람들이 국경 반대편에 있는 친척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가족들과 단절되어 방문은 물론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상황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국인의 정신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의 기억,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산가족의 아픔은 한국인들이 조국과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없고 단지 싸움을 멈추기로 합의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남북한 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때때로 위협을 주고받거나 소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 같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한국 사회의 성공과 번영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국가 재건을 통해 한국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이후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은 교육과 산업화에 집중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을 잘 받은 인구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고 학교와 대학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집중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은 우수한 학교 시스템과 고학력 인력으로 유명합니다. 전쟁은 한국의 정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후 수년 동안 한국은 또 다른 침략을 막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 의해 1980년대가 되어서야 한국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완충지대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는 예상치 못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독특한 자연보호구역이 된 것입니다. 희귀 동식물이 개발과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의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기술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전쟁 직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전쟁은 한국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인, 특히 기성세대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만 조심스러운 시각도 존재합니다. 경제, 정치 시스템, 생활 방식 등 남북한 간의 큰 차이로 인해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전망입니다. 전쟁 후 수년 동안 남한은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북한은 천연 자원이 더 많았고 산업화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수출 지향 산업과 교육, 그리고 나중에는 기술에 집중한 덕분에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두 나라 경제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양국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군사적 관계는 한국의 안정의 원천이 되어 왔지만 일부에선 외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우려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문학, 영화, TV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전쟁과 그 여파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여 새로운 세대가 한국 역사에서 이 중요한 시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국 군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 무방비 상태로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강력한 현대식 군사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찾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북한, 미국 간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70여 년 전에 끝난 전쟁의 인적 피해와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줍니다. 한국 전쟁은 서구에선 그 이전의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의 베트남 전쟁에 가려져 잊혀진 전쟁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정치와 경제부터 문화와 국가 정체성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현대 한국의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 전쟁의 영향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은 국민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 북한과의 충돌 위협, 이산 가족의 고통스러운 유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그 여파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기찬 민주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전쟁의 교훈과 유산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변화는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놀라운 결단력을 발휘한 이야기입니다.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든 이 매혹적인 여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960년대 초에 한국을 상상해보세요. 한국은 참혹한 한국전쟁을 겪은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산업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번영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그의 팀은 영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전략을 수출 지향적 산업화라고 합니다. 정부는 다우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경제의 로드맵과 같았습니다. 각 산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1962년에 시작되었으며 시멘트와 비료와 같은 기간 산업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재벌이라고 불리는 거대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삼성, 현대, LG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해외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재벌들은 수출과 성장에 대한 엄격한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섬유와 가발 같은 경공업에 집중했습니다. 네, 가발. 1960년대에 한국은 세계 최대의 가발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은 더 무거운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배를 만들고 철강을 만들고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유명한 예로 현재 포스코로 알려진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교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학교와 대학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식 공장을 운영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여 한국의 산업 성장을 위한 두뇌를 제공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은 첨단 산업으로 나아갔습니다.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컴퓨터 칩과 기타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와 같은 기업이 만든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 도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나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민주적이지 못했던 정부는 이러한 시위에 가혹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재벌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재벌은 경제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재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1962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는 매년 평균 10%씩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대부분 부유한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큰 이정표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에게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의 강점과 회복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폰, TV, 기타 전자제품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대중문화로도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음악, TV 프로그램, K-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한류 또는 한류는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로 유명합니다. 한국은 5G 네트워크, 로봇공학,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전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때 가발을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는 인상적인 고층 빌딩과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갖춘 현대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를 중산층 또는 부유층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 경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대도시의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여정은 국민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근면한 노력, 현명한 계획, 결단력의 이야기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한 국가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올바른 전략과 노력만 있다면 가난한 나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은 계속해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생명공학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혁신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은 현대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국민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지도자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에 지쳤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원했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이러한 시위를 막으려 했습니다. 방패와 곤봉을 든 경찰을 보내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6월 민주화 항쟁이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깃발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동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소수의 권력층이 대통령을 뽑았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흥분하면서도 약간 긴장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권력을 갖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12월, 한국은 최초의 대통령 직접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당선자는 노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과연 그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지만 노태우는 변화를 약속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상황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신문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TV 방송국은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부분의 뉴스를 통제하던 이전과는 큰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시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권력자들은 이를 포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면서 시위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은 계속해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생명공학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혁신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은 현대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국민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지도자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에 지쳤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원했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이러한 시위를 막으려 했습니다. 방패와 곤봉을 든 경찰을 보내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6월 민주화 항쟁이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깃발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동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소수의 권력층이 대통령을 뽑았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흥분하면서도 약간 긴장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권력을 갖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12월, 한국은 최초의 대통령 직접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당선자는 노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과연 그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지만 노태우는 변화를 약속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상황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신문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TV 방송국은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부분의 뉴스를 통제하던 이전과는 큰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시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권력자들은 이를 포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면서 시위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부정부패였습니다. 수년 동안 힘있는 기업인들은 종종 공정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인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패한 거래가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부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속여왔는지 알게 되면서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과거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될 무렵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마다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해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부정부패 근절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97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김대중은 한때 반체제 인사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큰 사건이었죠. 한때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었죠.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임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와 싸우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도 새로운 도전이 등장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17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공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라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폭력이나 군사 쿠데타 대신 평화적인 시위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는 행동하는 민주주의의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투표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합니다. 소수 민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변화를 촉구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체포될 수 있던 나라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야기는 용기, 끈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일어서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지도자를 선택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는 모든 노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되었고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술 및 문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산업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이 발전의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부는 교육과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집중은 세계에 도전할 준비가 된 기술에 정통한 혁신가 세대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 중 하나는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단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는 단순히 동영상 시청에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과 LG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최첨단 TV부터 가전제품, 다른 회사의 기기를 구동하는 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듭니다. LG도 마찬가지로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네이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구글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한국인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메시징 앱인 카카오톡의 개발사 카카오도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영향력은 가젯과 앱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로봇이 병원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심지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은 이러한 공상과학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마도 대중문화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K-팝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K-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류 또는 한류로 알려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에는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과 춤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와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들은 트위터, 유튜브, 프리라이브와 같은 플랫폼을 마스터하여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K-드라마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최신 드라마를 즉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이야기와 문화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기술이 전 세계 거실에 한국의 일부를 송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입니다.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 패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첨단 스튜디오부터 전 세계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재미와 게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심각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기술 활용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촉자를 추적하고 첨단 검사 시설을 구축했으며 심지어 AI를 활용해 백신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씨름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솔루션 개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태양광 패널부터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한국은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때 저가 자동차로 유명했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기 및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하늘을 나는 택시부터 이동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하이퍼루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에는 도전이 뒤따릅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사람들의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과 기술 기업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 특히 고령층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술 기업들은 모두가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기술적 야망을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식료품을 주문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며 옷에 달린 작은 센서가 24시간 내내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한국의 혁신가들은 이러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음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무엇이든 가능해 보이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코딩 수업부터 대학의 첨단 기술 창업 프로그램까지 대한민국은 미래의 혁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영향력은 한국의 국경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전 세계의 삶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처음으로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전 세계 병원에서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친환경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의 기술 이야기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한 국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 투자, 비전이 한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혁신과 발명으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장이 추가되면서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K-팝 비디오를 보거나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 듣게 된다면 한국이 그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난의 대명사였던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은 한 국가가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국은 먼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아시아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북한과의 까다로운 관계입니다. 1953년에 전투가 중단되었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미사일 실험이나 막말이 오가는 등 남북한 간의 관계가 격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평화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옆집 이웃이 항상 거칠게 행동하고 위협을 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늘 겪는 일입니다. 한국은 만일을 대비해 국방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언젠가 남북한이 더 잘 지내고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쉬운 답이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부부들이 예전만큼 아기를 많이 낳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년층은 많고 젊은 층은 많지 않게 되는 거죠. 학교에 갑자기 아이들보다 조부모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까요? 그 많은 노인들을 누가 돌볼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부모들에게 돈과 기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아기를 낳도록 장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한국의 경제가 많이 성장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똑같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과 대기업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 근로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서울과 같은 비싼 도시에서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자를 먹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은 피자의 대부분을 먹고 다른 사람은 작은 조각만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경제에 대해 느끼는 불만, 즉 좋은 것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은 또한 놀라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부유하게 만든 공장과 자동차는 많은 공해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의 공기는 때때로 정말 스모그가 심하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강과 바다도 오염되었습니다. 동네 공원이 갑자기 진흙탕이 되고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일부 환경이 이런 식으로 오염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더 깨끗한 공기와 물을 원합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더 깨끗한 자동차를 만들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러한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생각해내는 데 능숙합니다. 지금은 정말 멋지고 미래지향적인 것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모든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이 부족할 때 냉장고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어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봇은 노인을 돌보거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언어를 즉시 번역하거나 의사가 질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친환경 에너지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합니다. 대신 많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청정 에너지로 운영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생명공학입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줄기세포와 유전자 편집과 같은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체 장기를 키우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지금 한국의 연구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한국이 빛나는 분야는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K-팝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과 같은 밴드를 좋아하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모두 글로벌 문화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화적 붐으로 인해 한국 음식과 패션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로봇 간병인, 일하는 부모를 위한 더 많은 지원 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소유의 대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은 한국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하여 한국은 몇 가지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에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짓고 공장에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변화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과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이지만 한국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대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균형입니다. 교육은 한국이 미래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한국은 강도 높은 교육 시스템으로 유명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더 창의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목과 함께 문제 해결과 팀워크 같은 기술을 가르치며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선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과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심지어 우주기술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의 생활과 업무 방식을 바꿀 차세대 혁신 기술을 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한국이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음에 다가올 모든 것에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항상 다음 모퉁이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도 그 과정에서 놀라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한국인은 과거에 보여줬던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삶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일상 업무를 더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식은 불과 몇 년 안에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다소 불확실해 보입니다. 로봇 공학이나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멋진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도 있고 부모 세대보다 더 유연한 직업관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노년기에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이 노인 돌봄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사회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로 볼 때 향후 수십 년은 큰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이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